안녕하세요. 김현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조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특히 지난번에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피드백을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리뷰 영상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페니 플렉과 토마스 웨인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영화에 대한 이론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들을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조커에 관한 의혹들 그리고 제 이론과 나름의 근거들을 디테일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커의 새로운 의혹들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영화에는 아서에게 각기 다른 웃음이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10월 4일자 LA타임즈의 기사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아서의 웃음에 대해서 토드 필립스 감독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남겼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하얀 방, 그러니까 아캄 주립병원의 인터뷰 룸에서의 조커의 웃음이 나머지와 다르며 그가 진정으로 웃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사만큼이나 모호하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아서가 소리 없이 웃음이나 미소를 짓는 순간도 있습니다. 본인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거나 엄마를 목욕시킬 때 나오는 웃음이죠. 본인의 모습이 TV에 나올 때는 탄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서는 본인의 기쁨은 충분히 미소로 표현하고 있죠. 이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서에게는 비자발적으로 웃는 병과 남들과 같아지려는 웃음,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의 진정한 의미의 뜬모를 웃음에 가까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미소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가들과 배우가 이 캐릭터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만들었나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죠. 아서가 사이코패스냐 혹은 소시오패스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대본 작성 시기 몇 시간 전에 인사이더의 기사에 실린 코넬 대학의 정신과 의사이자 임상 조교수인 지브 코엔 박사의 말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범죄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조커가 때때로 드물지만 불법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정신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커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에 국한되는 인물이 아니라 그저 비극적인 질병을 가진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가 마치 망상 같은 조커라는 존재의 품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셨다면 아서가 7종류의 약을 섞어 먹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히스레저의 죽음과 연관성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서가 먹는 약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테마제팜은 수면제고요. 디아제팜 역시 수면제입니다. 제팜이란 말들이 써있는 건 전부 수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페나지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페엔엘지는 역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아미트립틸린도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메트로바메이트도 항우울제와 항불안제입니다. 벤제드린은 성분이 아니라 브랜드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건 원래 암페타민 계열입니다. ADHD 환자들이나 기면증에 사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약 종류들을 보면 히스레저가 섞어 먹으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약물들과는 일부는 비슷하나 조합은 다르고요. 아서가 극중에서 보여주는 망상장애, 비자발적 웃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항우울제가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주로 쓰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데브라와 아서의 대화는 생각보다 많은 단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삭제된 대사들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인 데브라는 아서에게 당신의 엄마는 어떤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서는 네,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안 좋죠. 내가 거기에 있는 게 큰 도움이 돼요. 엄마는 진정 나를 필요로 하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데브라는 당신이 집으로 온 뒤로는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거기 있어서 다행이죠. 내가 지난번 사건으로 병원에 있을 때 엄마는 거기에 가는데 애를 먹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에는 일단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아서가 아캄에서 출소한 뒤에 집으로 와서 다행이라고 본인이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필 아서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엄마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 등이죠. 그리고 데브라가 일기장을 언급하고 아서는 조크북을 건넵니다. 그걸 좀 읽어 나가는데 하드코어 포르노 스크랩도 있고 어딘가 정상이 아니죠. 그러다가 I just hope my death makes more sense than my life라는 문장이 쓰여있는 걸 데브라가 발견을 합니다. 원래 대본의 원문은 이 센스 부분에 센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센스만 비슷한 발음인 센스로 바꿔서 웃기려고 한 거죠. 센트는 말 그대로 1센트를 의미하고 엄마의 이름인 페니도 1센트와 동의어죠. 아서는 엄마 이름을 주제로 한 조크를 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아서의 가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 직전에 엄마를 주제로 한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점은 처지비관 조크에 엄마의 이름을 주제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번역가분은 가취 있기를 이라고 번역을 하셔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은유를 관객들이 보자마자 통찰할 수 있게 잘 번역할 방법을 저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데브라는 아서를 올려다봅니다. 아서는 살짝 웃어 보이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다지 재미없어 보인다는 지문이 대본 속에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아서가 평소에 자살을 염두하고 그리고 머레이 쇼에서 자살을 할 계획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자살할 생각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죠. 또다시 아서와 데브라가 이야기하는 이어지는 장면의 대사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서는 그건 전 그저 라고 이야기하고요. 데브라는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건가요? 라고 합니다. 아서는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라고 말하고요. 데브라는 알겠어요, 난 당신이 이걸 잘 수행하고 있길 바랄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아서가 분명 상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서가 자살을 암시하는 문장의 형태에 엄마의 이름을 넣어서 농담을 함으로써 중의적 표현이 되므로 아서는 어느 정도 자살을 염두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낙낙 권총 연습 장면은 그저 이런 웃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아서가 병약한 엄마를 농담의 주제로 쓰는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까지 농담의 소재로 쓴다는 점, 그렇기에 이 역시 자살을 염두하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서의 자살 계획을 암시한 것이라는 판단을 지난 영상에서 내렸던 것입니다. 얼마 뒤에 공개되었던 토드 필립스의 인터뷰와 그것을 근거로 한 기사 하나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원래 아서는 스스로를 죽이려고 했고 그 플랜을 바꿔서 머레이를 죽인 것은 충격적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네, 아서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아서는 아무렇게나 사람을 죽이기보다 목적과 동기에 의한 살인을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머레이는 왜 죽였냐는 의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에 토드 필립스는 조커가 머레이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순간 마음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자살을 유념하고 있던 아서는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무대 위에서 조크를 완성하는 조커가 되려 하지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고 머레이 프랭클린을 죽인다 라는 이론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플렉 모자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페니가 1센트, 플렉이 찌꺼기라는 단어로 그들의 삶을 은유하는 건 썩 괜찮은 의미 부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의 작가진들이 대단한 건 이 이름들의 시대적인 보편성도 있다는 겁니다. 펜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페넬로페에서 분기된 축약 이름 같은 건데요. 미국에선 꽤 쓰였던 이름입니다. 특히 조커의 배경 시대인 80년대에 많이 쓰인 이름이었고요. 플렉이라는 성도 영국 쪽에서 넘어갔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성입니다. 저는 토마스보다는 페니가 진실 쪽에 가깝다는 이론을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페니에게서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특징과 웨인가 사람들의 반응 역시 그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페니를 아서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나쁜 엄마, 그리고 그토록 많은 편지를 오랜 기간 동안 웨인가에 보냈으면 당연한 반응이라는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페니가 편지를 30년 내내 보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페니가 언제부터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지도 명확하게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서와 데브라와의 대화로 대충 언제부터 심해졌는지만 알 수 있죠. 또한 언제부터 아서가 우체통의 편지를 확인하고 엄마의 편지를 웨인가에 보내왔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오랫동안 편지를 보내왔다는 이론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30년 내내 편지를 보내왔다면 웨인가 사람들이 그저 편지를 받기만 하고 지긋지긋하다고 여기면서 언젠가 실제로 그들이 올 수도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자는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편지를 보냈던 시간이 30년이 아니라 그게 심지어 5년이든 1년이더라도 한때 하우스키퍼였던 미친 여자가 계속 편지를 보낸다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우편물을 거절하거나 반송해달라는 요청 역시 할 수 있겠죠. 특히나 토마스 웨인이라면 모든 종류의 법적인 행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편지가 계속 그 주소로 가게 둔다는 건 어느 정도 편지와 편지에 적시된 내용들을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역으로 페니 역시 이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서 진실이던 아니던 지금보다 더 큰 액션을 취할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악몽을 꾸고 있는 고담에선 가난하고 병약한 중년 여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니는 토마스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있기에 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페니에게 거동이 불편한 물리적인 설정을 세팅합니다. 편지조차 보내고 받을 수 없는 병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페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쓰는 것과 아서에게 그걸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페니에게 편지는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점차 나빠지고 있고 도시는 병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가 알고 있는 한 토마스만이 이 도시와 자신과 아들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혈육의 존재를 통해서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가까운 것이죠. 아서가 페니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서는 뇌졸중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하면서 1차적으로 차단이 되고 아서의 손에 죽게 되면서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이 점은 토마스 웨인으로부터도 동일합니다. 페니의 편지 내용을 강하게 부정했던 그가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조커와 배트맨이 서로 배다른 형제임을 부모로부터 확인할 방법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아서와 엄마가 나눈 대화 중에 삭제된 대사를 보면 페니는 12년간 하우스키핑을 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페니가 웨인과의 사정을 꽤 잘 알고 있던 사람일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프레드가 플렉이라는 성씨로 바로 아서가 페니의 아들임을 감지한 것까지는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알프레드의 반응은 생각보다 과민한 느낌을 줍니다. 대사를 보면 아서는 저는 웨인 씨를 만나러 왔어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알프레드는 말을 잘라내면서 토마스의 아들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왜 그에게 꽃을 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브루스가 든 꽃을 뺏어서 다시 아서에게 넘기죠. 아서는 그저 마술이라고 합니다. 알프레드는 전혀 재미없고 경찰에 신고할까?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어떤 침입자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서는 아니요 제발요. 나의 엄마의 이름은 페니 플렉입니다. 몇 년 전에 여기에서 일했었습니다. 웨인 씨에게 저를 만나달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합니다. 아서는 플리즈를 붙여가면서 극도로 정중하게 말하죠. 알프레드는 아서를 향해 네가 그녀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아서는 그녀를 아세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알프레드는 잠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서는 자신에게 엄마가 모든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프레드는 알 것이 없다면서 너네 엄마는 망상이 있고 아픈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아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알프레드의 목을 조르게 되고 현장을 황급히 떠납니다. 이미 대본상으로는 아서는 웨인타워로 토마스 웨인을 만나러 갔다가 연이은 문전박대를 당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서 알프레드의 목을 그렇게 졸랐음에도 그날 당일이던 이튿날이던 경찰은 아서와 페니의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토마스와 알프레드는 강한 부정만 할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페니가 편지를 보낸 시간이 30년이든 한 달이든 말입니다. 토마스 웨인이라는 인물은 배트맨의 세계관 속에서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소유주이자 경영자, 외과 의사이자 자선가였습니다. 토마스 웨인의 아버지는 부동산 투자로 거부가 되고 그 부를 물려받죠.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선 의료를 하기도 했고요. 코믹스의 복잡한 세계관 안에서는 최초의 배트맨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3부작 중에 첫 번째 작품인 배트맨 비긴즈에서도 그런 점을 표현해주고 있죠. 브루스의 두려움에 대해 마지막까지 큰 가르침을 줬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토마스 웨인은 배트맨의 세계관에 있어서 신화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모든 것이 진실을 감추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영화의 각 캐릭터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토마스 웨인은 고담 경제의 최상층부에서 정치적 권력까지도 거머쥐려는 그러한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야욕으로 봐야 할지 진정으로 고담을 본인이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의무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이분법적 태도로 고담 시민들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고담시 곳곳에서 재정이 파탄나고 아서 같은 최하층부의 사람들이 처방약도 받지 못함에도 왜 원작의 세계관처럼 빈자들을 위한 기부나 행위를 하지 않고 성난 고담 시민들이 밖에서 시위를 하는 와중에 자신의 철옹성 같은 웨인홀에서 부자들을 모아놓고 모던 타임즈를 보면서 웃고 있을까요? 이 역시 자선행사라고는 하지만 이 방식이 아니고도 더욱더 그를 좋은 인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요. 그리고 토마스는 왜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정치가는 매우 권력적이면서도 스캔들에 아주 취약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출사표를 던진 직후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 과거 페니플렉과의 연문, 심지어 더 나아가 사생아가 있으며 그들이 토마스에게 전혀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정치적인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웨인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토마스 웨인을 그려왔던 어떤 작품들보다도 이 영화 조커의 토마스 웨인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 세계관에 있어서 브루스가 배트케이브로 떨어져서 겁에 질려있을 때 토마스가 브루스를 구하러 간 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토마스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배트맨 비긴즈와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브루스 웨인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이 점이 조커와 가장 다르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물론 브루스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이 영화에서 단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웨인 가족의 사진을 보면 브루스는 아버지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뭔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서를 만났을 때 브루스를 보면 일말의 경계도 없이 다가가며 자신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스마일 페이스를 만들어도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서는 왜 그런 선을 넘는 행위를 한 걸까요? 어쩌면 둘은 서로의 연결점을 모른 채 그 일순간 서로에 대한 뭔가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서는 브루스에게서 우울을 발견했고 브루스는 아서에게 친밀함을 발견하고 경계를 거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페니를 사랑스러운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서에게 부양의 짐을 지우면서도 지나치게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고 편지에 대한 집착만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서가 얻어맞고 왔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밥은 자기만 먹고 아서가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또 편지 이야기만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설명한 지문이 대본에 있습니다. 아서는 그의 어머니 앞에서 음식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감춘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는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아서는 엄마를 아끼고 사랑하며 걱정하는 것조차도 배려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니는 토마스가 자신의 편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합니다. 전 이 대사 한 줄에서 페니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웨인과의 편지를 보낸 미친 여자라는 생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년을 언급한 점과 토마스가 본인에게 웃어줬다는 대사는 영화 속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대사나 지문 설정 하나하나가 페니의 진실 쪽에 무게가 조금이라도 실릴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서는 엄마에게 엄마 먹어요. 엄만 좀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야말로 먹어야 된다. 도대체 얼마나 말랐니 얘야.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 뒷부분에도 삭제된 대사가 있는데요. 아서는 엄마에게 그만해요. 토마스가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왜 토마스는 시장이 되고 싶어 할까요? 그는 사업가로서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 토마스를 언급했던 주제와 비슷합니다. 왜 토마스는 사업가인데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인물로 그려질까요? 스캔들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말입니다. 네, 저는 이런 대사까지 전부 영화에서 빼버림으로써 이 영화가 서로 다른 진실의 균형을 철저하게 최대한 평형을 이루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욕신에서 실제로 아서에게 코미디언은 웃겨야 되잖니 라고 말한 것은 웃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웃길 줄도 모르는 아서를 키웠던 엄마인 페니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는 반증이며, 페니가 닥터 스토너와 인터뷰를 할 때는 얼굴에 상흔이 있었습니다. 페니의 남친에게 페니 역시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트를 하고 온 아서에게 편지를 묻는 장면은 대본에 없이 추가된 것입니다. 원래 대본에서는 페니는 잠들어 있고 엄마를 안아서 침실로 가는데 마치 춤을 추듯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전 영상에서 이 영화의 모든 내용이 망상이라면 배트맨과의 연결점이 희미해진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웨인 부부는 죽기 때문에 배트맨과의 연결점은 존재한다는 이론도 있었죠. 물론 웨인 부부가 총격살인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망상이 아닌 벌어진 사건입니다. 망상엔 아서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토드 필립스는 배트맨을 향한 조커의 분노를 표현할 동기가 좀 더 분명해진다고 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망상이 아니라면 조커로 시작된 고담의 폭동으로 인해 거리로 나온 사람 중에 하나에게 양친이 총격 피살을 당했기에 어쩌면 조커를 향한 브루스의 분노를 표현할 동기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부 망상일 경우 배트맨과의 연결점이 사라진다고 언급한 의미는 조커와 배트맨의 상호 탄생의 인과성보다 이 둘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말이었습니다. 적어도 배트맨 팬에게 있어 이 둘이 옥신각신하지 않는 고담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서를 따라다니면서 포위망을 좁혔던 이 버크 형사를 기억하시죠? 이 형사의 풀네임은 토마스 버크입니다. 정확히는 디텍티브 코믹스 이슈 748에서 토마스 버크 형사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영화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찍게 되었을까요? 이 영화의 감독인 토드 필립스는 브루클린에서 태어났고 뉴욕 전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태인계이기도 하고요. 뉴욕대 필름스쿨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맨하탄의 왼쪽에 있는 뉴저지는 원래부터 원작자인 빌 핑거가 설정한 고담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도시의 경관 묘사를 아주 절제하면서도 고담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어차피 모두의 망상으로 즐기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속편이 나온다면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아서를 향한 동정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아서는 조커가 되었으니 그런 점들을 배제하고 지독한 범죄 액션 느와르가 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이 점은 배트맨이 아주 잘 부팅되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조커가 새로운 배트맨에 부담을 주는 형국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새로운 배트맨이 조커와 연관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90년대 배경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루머가 돌 뿐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설정에 약간 무리를 주면 둘이 만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후속편이 이토록 신화적인 조커에 과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저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이 영화의 대본을 수없이 읽고 몇 개월간 이 영화의 모든 정보들을 추적해오면서 진심으로 즐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만들어진 각본을 기준으로 50일이 넘도록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개방적이면서도 모호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작진들이 정말 많은 결정들을 해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조커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점들에 매료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감독이나 작가, 배우는 이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해뒀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로든 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각본을 각색해 나갔습니다.
저처럼 여러 이론들을 여러분도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